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지금 이 금융시장을 박살낼 4개의 잠재된 폭탄이 불타오르고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 채권, 하나는 중국의 10년간 고도 성장에 따른 버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채권, 회사채가 됐든 국채가 됐든 장기간의 제로금리로 인한 채권 시장의 버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얘기하기 시작한 그 미국 주식시장의 버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최근 이 1, 2, 3번 같은 경우는 조용한데 이 4번이 갑자기 굉장히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심지가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죠. 나스닥이 제일 문제고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 지금 이 마지막 제가 네 번째로 얘기한 이 폭탄이 나머지 이 세 개의 폭탄을 작동시킬 트리거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배경 설명부터 좀 들어가자면, 사실 나스닥이 원흉이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있는 거죠. 미국 중앙은행인데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연방준비제도가 수십 년 역사상 물론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그때그때 잘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그 불만 사항이 있다면요, 뭐 경제학자들이나 국민들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듣는 불만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방준비제도가 받는 민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니네는 경제를 잘 살려주긴 하는데 왜 꼭 금융시장이 개박살 난 다음에, 경제가 개박살 난 다음에 살려주는 거야? 니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겠니? 라는 불만을 항상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역사상 최초로, 수십 년 역사상 최초로 드디어 제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 봐서는 제때 움직인 것 같아요. 실제로 2월, 3월 달에 어떤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경제가 휘청한다 싶으니까 곧바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었고 금리를 바로 제로로 낮춰버렸습니다. 깜짝 놀래게 밤에 갑자기 FOMC 회의가 아닌, 정례 회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낮춰버렸죠.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이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조용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움직인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이 제때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준비제도가 수십 년 만에 최초로 제때 움직여 왔는데, 이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원래는 평상시에는 그 연방준비제도가 약간 한 발 늦다 싶게 이렇게 부양책을 펴주고 시장을 살려줬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실물 경제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실물 경제에 버블 껴있는 거 해결되고, 뭐 부채 위기 해결되고, 망해가는 기업들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을 써갖고 이제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년 만에 최초로 제때 움직여 보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생기고, 대신에 실물과의 괴리가 생겼다는 게 그게 버블이죠. 실물과의 괴리가 좀 생기게 됐다. 옛날에는 기업들이 충분히 망하고 실업도 충분히 일어나고, 물론 고통스러웠는데 기업도 충분히 망하고 부채도 충분히 없어지고 경쟁 기업들도 충분히 없어지고 해서 뭔가 좀 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제가 좀 건전하게 올라왔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서야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부양책이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안 좋아지고 있는 큰 흐름을 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방준비제도의 이런 부양책과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들이 지금 죽어가는 경제를 이렇게 살려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게 죽어가는 속도를 늦출 뿐이지 이게 살리고 있지는 못하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실제로 연준도 자기네들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V자형 반등이 힘들 거라고 매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써놨고요.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 보면 잘 나올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이거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뭐 무슨 내용이냐면은 미국 기업들의 그 신용등급이 이제서야 막 강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신용등급 강등되면 뭐다? 채권금리 올라간다. 신용등급 강등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이 신용등급 강등돼 갖고 채권금리마저 올라가 버린다면 이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죽는 거죠. 실제로 그 좀 극단적인 CCC와 뭐 CCC급의 아주 낮은 정크본드의 금리를 갖고 왔는데 이거 14%예요.
그래서 당장 망해가갖고 월급도 줄까 말까 하는 파산 위협에 있는 기업들이 금리 14%를 감당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회사 부도나 이런 걸 더 속도를 앞으로 높일 겁니다. 슬슬슬슬 하나씩 망하다가 야 이 불안한데 하니까 멀쩡한 기업들도 이제 자꾸 신용등급 내리고 더 채권금리 높게 받고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망해가는 거죠. 어쨌든 이 부양책이 결과적으로 이런 하강 곡선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리 같은 거는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비스무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안정적인 레벨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금리들이 또 대가리를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실물을 살리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배경 설명은 이 정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제 하고 싶은 얘기 포커스 나스닥으로 넘어오자면요. 지금 나스닥이 제가 문제라고 하는 건 나스닥이 전 세계의 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대장. 한번 보자고요. 가장 이 중요한 논리는 그겁니다. 대장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1등주가 꼬꾸라지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그 약간 순환매 개념, 순환매라는 의미 아시죠? 이거 사고 순서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런 개념에 의해서 대장이 죽으면 다 죽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볼게요. IT 버블 때 어땠어요? 지수를 끌어올린 IT, 닷컴 기업들이 꺾이면서 지수가 꺾이고 그러면서 박살난 거죠. 그죠? IT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시장을 주도해서 지수를 끌어올려던 IT가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붕괴되고 다 같이 죽은 겁니다. IT가 아니더라도 그때 오르지 못한 억울한 다른 업종들도 다 같이 줄줄이 무너진 거죠. 자, 2004년에서 2008년 한참 좋을 때 뭐 은행이나 증권이나 건설이나 기계나 조선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다양한 업종들이 올랐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이런 은행이나 증권이나 건설이나 뭐 기계나 이런 종목들이 꺾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시장도 같이 꺾였어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2008년에서 2011년 차화정이라고 그러죠. 제가 주식을 시작한 때인데 차화정 때도 그랬어요. 차화정이 꺾이니까 지수가 같이 꺾였습니다. 2015년, 18년 지금 현재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장주가 꺾이면은 다 죽는 겁니다. 뭐 선량한 저 밑에 있던 다른 업종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거를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업종과 시장 요런 개념으로 봤는데 이걸 관점을 바꿔서 이거를 나라로 봅시다. 나라로 봐요. 미국과 그 이외의 나라들 이렇게 봅시다. 사실 지난 2005년부터 해갖고 한 2011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정도까지만 해도 신흥국의 시대였어요. 그때 미국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2005년, 2008년, 2011년 이때까지는 신흥국이 미국보다 더 탄력적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 이외의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뭐 중국이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기도 했었고 그래서 미국 이외의 시대가 펼쳐졌었죠. 유럽도 좋았고.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2011년까지 유럽이 2011년까지 이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상승을 한 뒤에 그 이후에는 전 세계가 몰락하고 그 이후에 미국의 독주와 약간 중국의 이제 발맞추기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점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2005에서 2011년 정도까지 미국 이외의 시대에서는 신흥국이 대세였죠. 그죠?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주도주였는데 그 친구들이 꼬꾸라지니까 미국도 다 꼬꾸라졌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미국의 독주 시대다. 미국의 독주, 미국이 대장인데 미국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고 한국이고 뭐고 없습니다. 다 꺾이는 거죠. 나라별로 보자면은. 그래서 미국에도 많지 않습니까? 뭐 S&P도 있고 다우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러셀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주도주는 뭐다? 나스닥에 있는 FAANGM이다. 뭔 종목이신지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지금 그죠? 나스닥 지수가 일단 비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뭐 차트 이런 건 맨날 보여드렸으니까 어떤 기술적 얘기, 기술적 분석, 기울기가 어떻고 뭐 수급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뭐 평상시에 많이 하니까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보시면 지금 최소한 싸진 않아요. 비싸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선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얘네가 일단 더럽게 비쌉니다. 더럽게 비싸요. 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비싸면 끝난 거예요.
비싸면 끝나는데 일단 주식이 현재 비싸요. 주식이 비싸고, 그리고 지금 현재 특징이 이 FAANG, M 이라는 이 종목들이 지금 S&P 500의 시가총액 2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요거 한번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기사 제목 찾아보십시오. 궁금하신 분들.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에 나온 건데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2000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GE, 시스코, 인텔, 월마트가 5종목이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17% 차지하면서 폭등하고 나서 시장이 자빠졌다. 지금 현재는 5종목, 뭐 FANG죠. 제가 얘기한 5종목이 25% 가까이 되고 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수치를 제가 인용한 거예요. 25% 정도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세의 특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시장 전체가 오르는 거는 한 업종으로 오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이 대세 상승하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가 그 방금 몇 페이지 전에 보여드렸죠. 뭐 조선이니 기계니 뭐 은행이니 증권이니 정말 많은 업종들이 코스피 지수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오래 오르고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시세의 끝에서. 근데 2011년은 상승이 좀 더러웠어요. 2011년에는 보면은 그땐 차화정이라고 딱 이 3개 업종만 주구장창 지수를 올렸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장 마지막 끝에 가서 돈이 없고 힘에 딸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매수세는 모자라고 어떤 추세 매매 이런 거는 강화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뭐냐? 그럼 그거 사 해가지고 시장에 없는 돈을 전부 다 특정 종목으로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 얼마 없는 돈이 가뜩이나 모자란 매수세가 특정 종목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 특정 대장주들의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확 높아지면서 뽕을 뽑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끝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이 물론 25%라고 해서 반드시 꺾인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 자체도 별로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미 지 혼자 금융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는 놈만 가면은 별로 안 좋아요. 건강에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이 별로 건전하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어쨌든 뭐 이런 특징들. 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최근 뭐 제가 뭐 페이스북 한글판, investing.com 한글판에 들어가서 리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분위기가 그래요. 그 주식이라는 게 원래 소수의 사람들한테 매집이 되어 있을 때 강하게 오르고 그러는 거지, 미래가 있는 거지. 옆집 사는 사람도 마이크로소프트 갖고 있고 밑에 집 사는 사람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갖고 있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미. 주식은 소수의 사람들 손에 매집돼 있을 때 많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좀 분위기가 소수의 손에 매집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식이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이미 분산이 되어 있는 단계 같지.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더군다나 보다 지금 공포라는 게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야, 뭐 몇 년 뒤면 5배가 되어 있을 테니 무조건 월급 받으면 난 한 주씩 산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 싸지는 않고 비싸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빅스라든가 기울기라든가 이런 얘기는 평상시에 많이 하니까 안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나스닥 FANG,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FANG 친구들도 굉장히 비싸고 나스닥 지수 자체도 굉장히 비싸고 거기다 더해서 어쨌든 뭐 그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국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장이 죽으면 다 죽는다. 대장이 누구냐? 미국이다. 미국 나스닥 죽으면 다 죽는다. 이겁니다. 미국이 상승할 때 그나마 지금 한국이 이 정도 버틴 건 미국이 지난 2019년, 20년 이렇게 계속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증시가 버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미국이 하락하면 반드시 따라갑니다. 미국이 상승할 때 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는 있어요.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 이런 것들이. 근데 미국이 하락하면은 한국만 오를 수 있나요? 한국만 안 빠질 수 있나요? 다 같이 빠지는 거죠. 하락할 때는 중국이고 인도고 뭐 아무리 뭐 없습니다. 유럽이고 다 없어요. 하락할 때는 반드시 같이 커플링 되는 게 기본이고 상승은 디커플링이 있죠. 하락은 디커플링이 없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주에 중국 시장이 폭등이다. 중국 시장 폭등이 이게 마지막으로 오버슈팅하고 생쇼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식만 오르고 환율은 가만히 있네 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좀 한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 2년간, 지난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오른 건 미국밖에 없어요. 지난 2년, 3년 동안에 중국,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이미 조정을 2년, 3년 동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한국 주식이 비쌉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한국 주식은 지금 레벨은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몇몇 종목은 제외하고 중국도 솔직히 그렇게 지수 자체가 레벨이 높다고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과열됐을 뿐이죠.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맛이 가려고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중국, 한국도 다 같이 물살을 휩쓸려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 시장의 주도주, 한국 시장을 좀 보면 한국 시장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4개예요. 주도주라고 얘가 얘기하는 건 어떤 작은 종목들 말고 시장 전체와 대형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전 어떤 대폭락, 금융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틀리고 대세 상승을 한다면 근데 반드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겁니다. 왜냐? 지금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기대감도 없고 실적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단연컨대 오른다면,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반드시 앞으로 대세 상승과 폭등을 할 종목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뭐 차트 안 보셔도 아시죠? 하도 보여드리니까 삼성전자 월봉, 하이닉스 월봉,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월봉들을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식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한국이 비싼가 싼가 뭐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 조금 좀 그런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월봉 한 번씩 놓고 한번 보세요. 나 이 자리에서 셀트리온 매수할 수 있다? 나 이 자리에서 삼성바이오 매수할 수 있다?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주식이 특히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너무 많이 올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상승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나스닥 꺼지면은 박살난다. 특히 그 나스닥을 같이 끌어올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얘도 지금 맛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솔직히 미래가 밝진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가 아니죠. 비슷하게 얘기해서 FAANG 하고 M까지 해서 이것도 월봉 한번 보시고 나는 지금도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사서 수익 낼 수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세 하락 이런 거 없이 난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앞으로 3년 5년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매집을 하시면 되긴 되겠죠. 어쨌든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자리예요. 하여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위험 부담과 수익의 가능성을 같이 고려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라면은 앞으로 한 달간 더 오른다는 게 확정이 돼도요, 제가 미래에서 와서 8월 달에 종가를 확인한다 해도 뭐 8월 달에 올라와 있다 쳐요. 전 알아도 못 살 것 같아요. 무서워서. FANG하고 삼성전자 이런 친구는 못 살 것 같아요. 투자 성향의 차이겠죠.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드릴 말씀은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지난 200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2년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나스닥 12년쯤 오르니까 한 앞으로 5년 10년은 더 오를 것 같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모든 주식은 다 똑같아요. 투매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는데, 일단 투매는 최근에 나오지 않았죠. 투매는 최근에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3월 달에 어떤 하락을 눌림으로 삼아서 지금 오히려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버슈팅이라는 근거는 제가 이제 맨날 기술적인 얘기를 이제 맨날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변동성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기울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3월 달과 지금 약간 의견이 바뀐 건 요겁니다. 3월 달에는 야 이렇게 빠졌으면 이제 조만간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고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려 3개월 동안 이후에 3, 4개월 동안 계속 오버슈팅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보다 작용 반작용의 힘으로 하락의 목표치가 더 커지는 것밖에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어쨌든 그래서 더욱더 좀 경계를 높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버스와 관련된 것들을 인버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볼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월요일 날 상황 봐야겠죠. 월요일 날도 S&P와 나스닥이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목요일 날 나왔던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 전환한다면은 그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거의 타이밍이 와간다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한번 일요일이니까요. 한번 차분하게 생각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